잠을 깼어요. 이제 점심 먹거나 많이 졸리지. 전부 스트랩, 전부 스트레칭. 팔 이렇게 하고 좌우로 흔듭니다. 전부 일어나. 쭉 이렇게 해서 뒤로. 일어날 힘도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잠을 깨고 창문 전부 다 였어요. 창문 싹 다 열어.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이어서 설명합니다. 오늘 조금 어려우니까 잠이 많이 오죠. 자, 그럼 지금은 뭐 할 거냐면 이제 수학기 때 이삭의 비료 3요소 뭐였죠? NPK였죠, 그죠? 3요소 함량에 대한 출수기, 식물기관의 비료 3요소 분포 비율을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출수기 때하고 수학기 때 한번 비교를 해보자 하는 이삭에 있어서. 자, 그러면 영양 성분은 NPK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기타 성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봅니다. 자, 보니까 이삭에 있어서 잎새, 그러니까 이 몸이죠, 그죠? 그리고 잎집, 그리고 줄기, 그리고 이삭 팬 후에 흡수된 양이 실제 얼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질소를 분실을 하고 카리를 분실을 해야 되는가를 이유를 한번 찾아보자 이 얘기입니다. 보니까 질소는 이삭에 22%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잎새, 잎몸이죠, 그죠? 잎몸에 36%, 잎집에 17%, 줄기에 6% 있다. 그래서 이삭 팬 후에 흡수된 거는 19%, 약 20% 정도가 있더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이삭 패고 나서 질소를 줘도 흡수를 많이 하겠죠. 한 20% 정도는, 그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주면 좋은데 실제 이제 일이 또 많으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V로 주고 1차적으로 절반 정도 주고 분울비로 주고 그 다음에 유수 형성기 때 추비를 2차로 주죠, 그죠? 요것을 이삭 그램 이렇게 하고, 이때 만약에 이삭 팬 후에 이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준다 하면은 이것을 알그램이라 한다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알그램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고 그렇다. 자, 인을 한번 봅니다. 인을 보니까 이삭에 12%가 있는데 잎새, 잎집 거의 21 똑같다. 그럼 줄기는 31%가 있더라. 그래서 이삭 팬 후에 흡수된 거는 15%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산을 굳이 후반기에 따로 분실을 해 줄 이유가 없다. 그냥 분실을 해주면 인산은 토양에 고착화돼서 이렇게 토양 속을 토양을 통해서 뿌리까지 잘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처음에 줄 때 이렇게 전층에 뿌린 이후에 로타리 경운을 한다든지 믹스 웨를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 다음 K 카리를 보면 이삭에 가장 많이 있죠. 37% 있더라. 그리고 잎새, 이 몸이죠. 5%, 이 몸은 거의 없다 이 말. 그리고 잎집에 10 정도 있고 줄기는 아예 없고, 요게 이제 이삭 팬 후에 흡수된 게 거의 50%, 절반이 가깝다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삭 팬 후에 흡수를 하니까 어때요? 아까 유수 형성기 때 질소하고 질소 나머지 25% 남은 거하고 요거 30% 남은 걸 이때 준다 얘기를 했죠, 그죠? 요렇게 주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더 질소 카리 12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은 차라리 유수 형성기 때 30%가 아니고 한 45%나 이 정도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비료 효율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 이제 기타 성분, 이 NPK 말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삭에 20%가 있고, 잎새, 이 몸에 6%, 잎집에 6%, 줄기 거의 비슷하게 6, 7% 있죠, 그죠? 그리고 기타 성분들은 전체를 보면 이삭 팬 후에 흡수된 것들이 61%나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통상적으로 토양 속에 모든 양분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다 알아서 흡수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후반기 생육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삭이 펴고 나서 출수 이후에 60% 이상을 흡수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 준 것들이, 앞에 토양 속에 있는 것들이 제대로 흡수되면 좋은데 흡수가 안 됐을 때는 아까 철분 같은 경우 추락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식미, 소위 밥맛이 좋은 살, 그리고 완전한 형태를 가진 완전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타 성분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게 있으면 뭐냐면 이제 잎이 벼 잎이 소위 주로 잇몸, 잎채라고 하죠. 잇몸이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하고 뿌리에서 흡수한 물을 통해서 당을 만들죠. 당을 만들고 산소를 내보낸다, 그죠? 기공을 통해서 내보내죠. 그러면 이것이 그냥 당 형태로 있으면 달달하니까 개미라든지 진딧물 이런 애들이 와서 다 먹어버린다. 그죠? 새나 이런 애들도 좋아하겠죠. 당막 계속 있으면. 그래서 얘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떤 형태로 저장이 돼야 된다. 그 저장하는 형태가 뭐다? 전분, 녹말이라는 얘기. 그 녹말은, 전분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했죠? 뭐와 뭐가 있다? 전분의 형태 두 가지.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아밀로스는 싱글 본드로 해서 쭉 16개, 18개 이렇게 싱글 본드로 쭉 연결된 거고, 아밀로펙틴은 어때요? 싱글 본드긴 하지만은 16개, 18개가 아니고 50 몇 개, 뭐 60개 이렇게 돼 있죠. 아밀로펙틴은 어때요? 탄소가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탄소가 사죽이죠. 다리가 4개죠. 4개 이렇게 연결되고 또 연결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아밀로펙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칠 때 찰떡, 그죠? 그 다음에 찰밥, 이 먹는 이유가 왜 그래요? 이거 먹으면 배가 든든하죠. 분해가 천천히 되니까 시험 치다가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를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든든하게 시험 잘 치라고 우리가 찹쌀로 만든 찹쌀떡 아니면 찹쌀밥을 먹는다 이 얘기죠. 지금 뭐 창문과 보려고 있을 시간이 없어. 이거 여기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얘들을 한번 보니까 녹말 함량을, 자, 이제 7월 5일, 7월 25일 날 새끼를 이제 한창 친다 하는 거죠, 그죠? 최고 분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배동바지는 아까 유수 형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배동바지 때. 그러면 요렇게 이제 보면, 자, 요게 줄기죠. 줄기의 녹말은 어때요? 초기에는 뭐 요 정도 있다가 요렇게 증가한다. 언제까지 출수기까지 요렇게 증가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그 이후로 감소한다. 그 다음에 요것은 뭡니까? 잎집이죠. 잎집은 처음에 높았다가 요렇게 비슷한 양상을 보이다가 막판에 떨어지더라. 나머지 뭐예요? 잎씨하고 뿌리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죠, 그죠? 아주 낮은 퍼센테이지로. 녹말 함량이 뭐 5%, 4%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뿌리하고 잎새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던 줄기에 있던 이 녹말이 과연 어디로 갔느냐?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요게가 줄기에 녹말이 떨어지니까 이삭에서 어때요? 출수 이후부터 녹말 함량이 이렇게 전분이 증가하죠, 그죠? 그죠? 결국은 이 줄기에 있던 녹말이 어디로 갔다? 이렇게 이삭으로 많이 이전됐다. 나머지 요거 뭐 잎집에 있는 것도 일부 이전됐다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러기도 하고, 또 잎에서 잇몸, 잎새에서 광합성을 통해서 만든 당이 이렇게 녹말로 이렇게 이삭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겁니다. 종합적으로 이해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흐름을 잘 이해를 하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지금 제일 졸릴 시간인데 이거 하니까 좀 그렇죠. 글자도 작고. 자, 그렇지만 알고는 가야 된다. 알고는 가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뭐 과거에 그냥 일반 농사를 짓는다 하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프로입니다. 그죠? 프로는 기본적으로 뭐가 어디에 있다 정도는 알아야 돼. 다 외우지는 못해도. 자, 그러면 뭐냐? 베어 재배할 때 결핍이 부족한 증상이나 또는 과잉 증상, 너무 많을 때 나타나는 증상, 요 기준을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질소죠. 질소는 주로 이제 결핍 증상이 문제가 되는데 요거 잎에서 2.5% 이하가 될 때는 문제가 된다. 뭘 분석했을 때 잎새는 잇몸이죠, 그죠? 잇몸, 엽신을 분석했을 때 왜 엽신을 했을까? 해보면 엽신에서 광합성을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질소가 결국은 이 클로로필, 엽록소를 만들 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그네슘 있죠? 있고 탄소가 4개, 질소가 4개 가지를 딱 치고 있잖아. 실제 그렇잖아. 잘 이해가 안 돼? 자, 우리가 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잇몸이 있죠, 그죠? 그러면 햇빛이 비쳐서 광합성을 한다, 그죠? 포토신테시스 광합성을 한다, PS라고 쓴다 했죠, 그죠? 자, 광합성을 하는데 광합성을 누가 하느냐? 물론 잎치 또는 줄기에서도 하겠지만 주로 잇몸이 거의 90%를 담당을 하고 있다 했죠. 그러면 이 몸에서 뭐가 세포 속에 있는 엽록소, 엽록체 속에 클로로필 속에 클로로플라스트 안에 플라스트 속에 클로로필이 한다 이 얘기죠. 그럼 클로로필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운데 마그네슘이 있다 했죠. 마그네슘이 있고 여기에 처인이 4개다. N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탄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이제 CO2 탄소하고 산소하고 익스체인지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질소가 있다. 클로로필 광합성을 하는 요 소기관 얘가 그러면 질소가 있어야 클로로필을 만드는데 질소가 없으면 이 색깔이 어떻게 된다? 황화된다. 황백화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 가운데 있는 마그네슘이 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것도 황백화 되겠죠. 그러면 질소는 전체적으로 황백화 되는 거예요. 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통상적으로 잎의 가장자리가 주로 황백화 많이 됩니다. 근데 더 자세한 거는 정밀하게 관찰을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그러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필 엽록소를 구성하는데 이 질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질소는 결핍하면 안 된다 이 얘기죠. 여기서 이제 광합성을 이 포토신테시스 광합성을 통해서 당을 만들죠, 그죠? 뭐 당을 만들잖아요. 포도당을 만들어서 여기에 뭐다 전분으로 쌓이죠. 그럼 스타치 전분. 이 전분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했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 이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아밀로스는 어떻다? 탄소 이렇게 싱글 본드로 쭉 연결된 것을 아밀로스를 하고 아밀로펙틴은 탄소 이렇게 막 섞여서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 했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이제 침샘에서 침을 내보내죠, 그죠? 침을 내보내면 여기에 아밀로스를 분해하는 전분을 분해하는 여기 아밀라아제는 효소가 여기 들어가면 바로 끓여지겠죠, 쉽게. 그죠? 근데 아밀로펙틴은 찹쌀에 많은 이 아밀로펙틴은 어때요? 여기 공격을 해도 쉽게 잘 분해가 안 된다.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소화가 늦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 볼까요? 자, 그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밥을 빨리 먹는 게 좋아요? 늦게 먹는 게 좋아요? 천천히 꼭꼭 씹어서 뭐와 섞어서 아밀라아제, 그죠? 아밀라아제, 아밀로스 분해 효소 아제가 들어가면은 이거는 전분을 분해하는 것은 아밀라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것은 프로테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것은 리파아제, 이게 엔자임 효소를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밀라아제라는 애는 침에서 많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당뇨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어떻다?
밥을 급하게 빨리 먹죠. 빨리 먹잖아. 빨리 먹으면 아밀라제가 적게 들어가니까 위에서 들어갔다가 나중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서 얘를 분해를 시켜야 되잖아. 그럼 췌장이 고생하지. 그럼 나중에 췌장에 침묵이 생기죠. 그러니까 췌장이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면 이미 늦었다. 췌장이 넉다운 되어버리죠. 그럼 뭡니까? 당뇨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요즘 약 중에서 나이 들면 가장 많이 먹는 약이 뭐예요? 당뇨약하고 고혈압약. 그게 핵심이잖아. 그런데 식습관을 이렇게 바꿔야 돼. 침을 섞어서 안전히 천천히 넘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턴트 빨리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안 좋다, 이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자, 요거 여러분들 이해되죠?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어. 더 방법이 없어, 이제. 자, 그러면 내려올 동안에 쫙 한번 지고 올라가야 안 되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질소를 갖고 과잉이냐 부족하냐, 이제 부족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어떤 증상이냐, 그 범위는 어떠냐 보니까 벼잎의 이 몸이죠. 이 몸이 질소가 2.5% 이하가 되니까 갈색, 황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얘기예요. 아까 엽록소를 제대로 못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건 언제 본 적이 새끼 칠 때, 분을기 때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보면 결핍 과잉 두 가지 종류가 있다. 0.1% 이하가 되면 요거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1%가 또 넘으면 얘도 문제예요. 그럼 범위가 0.5 플러스 마이너스 0.2 정도 되면은 스테이블 안정적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1% 이하거나 1% 이상이 되면 이게 이니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칼이 봅니다. 칼이 보면 결핍하고 과잉 증상이 있는데 1% 이하일 때 문제가 되고 3% 이상 넘으면 또 문제가 된다. 요것은 결핍은 집 무게 전체, 그리고 3% 이상 되는 것은 입새, 잇몸, 엽신, 같은 말인데 자꾸 용어가 여러분 헷갈리지만 전체를 이해하면 됩니다. 요것은 과잉은 새끼 칠 때, 분을기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결핍 증상은 1%가 익을 때 분석을 했을 때 그렇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비료의 사요소 NPK, 다음 칼슘이죠. 그죠? 칼슘은 어떤 거냐면 결핍 증상만 있다. 주로 한계 농도가 0.15% 이하 될 때, 요때 문제가 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나왔죠. 마그네슘은 아까 클로로필, 엽록소 구성의 가장 가운데 있었죠. 그죠? 요거예요. 그럼 마그네슘은 0.16% 이하가 됐을 때, 분석 부위를 보면은 이제 지상부, 시기는 새끼칠 때, 분을기 때, 이렇게 분석을 해봤을 때 그러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황을 안 했네. 황은 요 결핍 증상이 0.16% 이하일 때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것도 황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분석 부위는 지상부 전체를 한 거예요. 새끼칠 때. 그리고 이제 비료 중에서 규소가 필수 원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16대 원소 할 때 규소가 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촌, 스피커, 가마, 복용부철, 막물 안 들어가죠, 그죠? 안 들어가는데 벼 재배에 있어서는 이게 필수적으로 봐줘야 된다. 왜? 이게 없으면 벼 작물이 작황이 아주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벼과학에서만큼은 이 규소는 필수 원소다, 이렇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결핍이 어떤 데 나타나느냐 하면 5% 이하일 때, 집 전체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있느냐, 한 15%까지 있습니다. 집 나중에 수확해서 보면 집에 그만큼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적게 주면은 뭐 8%, 6%도 있지만 한 15% 이렇게 쌓입니다. 대단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이 있습니다. 철은 결핍과 과잉경상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결핍하는 것은 0.007. 이건 뭐 우리 단위로 사실 퍼센트 단위로 쓰기는 뭐 하죠, 그죠? 네. 어쨌든 0.007이고 이제 과잉되는 거는 0.03.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미량 원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가을에 양분이 부족했어, 그죠? 벼가 깨시 무늬병이 발생한다. 그걸 뭐라 한다? 추락답이라 했죠, 그죠? 가을에 떨어질락 양분이 부족해서 생육장애를 일으키는 것을 추락현상 이렇게 한다 했죠, 그죠? 요것도 이제 잇몸, 입새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결핍은 0.007%, 과잉은 0.03% 이상이면 요건 과잉 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광산인근이라든지 철이 많이 있는 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아연입니다. 아연, 요건 결핍 정상 0.001%, 지상부. 그 다음 망간, Mn이죠? 결핍하고 과잉, 요것도 마그네슘하고 같이 칼라가 황화, 갈변을 합니다. 부족하면. 결핍은 0.002. 그러면 철하고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건 0.007. 그리고 과잉 정상은 0.7% 이상 되면 과잉 정상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 이거는 우리가 금속이죠, 알루미늄은. 여러분들 야구 배트, 프로가 쓰는 야구 배트는 뭐예요? 나무로 만들죠. 근데 이제 초등,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치는 야구 배트는 뭐예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 캔 같은 거 마실 때 그 캔은 거의 다 뭐예요? 알루미늄 캔이에요. AL. 이게 이 원소입니다. 금속이죠, 그죠? 이거는 과잉경상 0.03%일 때 과잉경상이 나타난다. 그럼 캔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pH가 되게 낮고 그 산도가 낮다든지 오래 보관하면 알루미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 그죠? 그렇잖아. 그래서 유통기간을 정해놓고 다 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구리가 나오죠. CU로 씁니다, 그죠? 원소 기호는 많을 때 나타나는 0.003입니다. 이 0.003이 뭐 아까 비슷한 게 나왔죠. 뭐냐면 철이 0.007, 그죠? 이 미량 원소들은 다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한계 농도 요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 굳이 기억은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근데 미량 원소들은 이렇게 소수점 두 자리, 세 자리 요 범위고, 그 다음에 이제 다량 원소들은 소수점 첫째 자리나 아니면 그냥 정수에서 한 3%, 4% 범위를 말한다. 자, 그러면 실제 형태가 또는 잎의 그 컬러, 색깔이라든지 변형된 거라든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살펴봤어요. 질소가 여기 부족한 경우에 이렇습니다. 질소가 부족하면은 이게 뭐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잎색이 이런 식으로 초록색이 딱 돼야 되는데 초록색이 아니고 약간 황갈색, 연한 녹색 이런 형태를 띠고 있죠, 그죠? 질소가 부족하면 이런 거예요. 그럼 광합성을 잘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리고 광합성 못하면 당 못 만들고 그런 전분이 부족해지고 결국 인류의 식량난이 초래될 수 있다. 질소가 그리고 인하고 칼이 K가 결핍된 경우입니다. 요거는 NPK 다 준 거고 요거는 부족하니까 이렇게 식량이 억제된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엽록소를 설명할 때 맨 가운데 마그네슘이 있었죠. 그 옆에 4개 가지로 질소가 있었다, 그죠? 좀 전에 설명했잖아. 거기에 마그네슘이 결핍하면 어때요? 잎이 이렇게 황화, 갈변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연이 결핍하면 잎 끝이 어떻게 노랗게 이렇게 변해버리죠. 네. 자, 그 다음에 철이 결핍하니까 어때요? 이 생육도 문제가 되고 잎색도 아연 결핍한 것처럼 비스무리하게 되고 또 하얗게 변하는 애들도 문제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염에는 여러분들이 이걸로 좀 알기 어려워요. 식물체가 잘 못 자랍니다. 이게 그럼 새끼가 잘 안 쳐져요. 이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휘입니다. 여기 이제 염에 소위 관측지 있죠? 저 서해안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새만금 관측지도 있고 한데 고 정주영 회장님이 저 서산 관측지도
만들어 놨죠. 거기서 이제 직파를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잎이 꽃이 잘 못 자라고 꽃이 휘인다든지 변색이 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직파를 안 하고 다 이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파를 하려고 하면은 옛날에는 유인 헬기, 그러니까 파이로트가 조종을 해서 파종을 했었어요. 약도 뿌리고. 근데 파이로트 기본적으로 연봉이 얼마죠? 아무리 못 줘도 3억 4억을 줘야 되는데 3억 주갖고 한 열흘 정도, 뭐 길에 20일 정도 일하는데 그게 경제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꿔버렸죠. 지금은 그때 작물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 이양제대로 하고 있다. 자, 그러고 이제 한계농도 아까 이거 다 했었죠, 그죠? 그죠? 한계농도 했었잖아. 요거 했고.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아주 또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눈 크게 뜨고 갑니다. 자, 주목하고. 자, 스트레칭 한번 하세요. 떨지 말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을에 벼 재배를 해서 가을에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요 나달이죠, 알맹이. 그죠? 그러니까 요게 한 줄기에서 요거 나온 것을 전체를 뭐라고 한다? 이삭, 페니컬 영어로 또는 이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하나는 영어로 쓰면은 스파이크렛이라고 합니다. 스파이크렛. S-P-I-K-E-L-E-T. 그리고 요 전체는 페니컬, P-A-N-I-C-L-E 또는 이어, 귀, E-A-R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요게 이제 이삭이고 하나 나달 하나하나를 뭐라 한다? 정조, 땄을 때, 분리했을 때 정조, 이렇게 나달, 다른 말로 알맹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실제 어디에 달리느냐, 요 이삭이. 요 이삭을 잘 보면 여기서 요렇게 가지가 나오죠, 그죠? 그죠? 요것을 1차 이삭가지. 요거는 가운데 있는 건 축이라고 합니다. 이삭축. 그리고 요 씨를 한번 보세요. 씨는 이삭 마디 가지에서 배알 가지고 그 끝에 소수는 요걸 소수라고도 합니다. 소수. 작은 이삭. 그러니까 이삭, 요 전체를 이삭이라고도 하고, 요거 하나하나를 나달이라도 하고, 소수라고도 한다, 이 말이죠. 너무 용어가 많죠? 같은 말이다. 그죠? 자, 그렇게 예를 하고. 그 다음에 이 D를 한번, D는 2차 이삭까지가 여기서, 여기 이제 1차 이삭까지죠. 그죠? 여기 나오는 게. 1차 이삭까지에서 여기서 뭔가 또 나왔죠? 여기 2차 이삭까지입니다. 여기도 잘 보시면, 여기서 1차 이삭까지가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근데 여기 또 2차 이삭까지가 나온 거죠. 그죠? 근데, 자, 이런 경우는, 여기는 한국에서는 거의 없어요. 어떤 경우냐면, 요 2차 이삭까지 있죠. 여기서 다시 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3차 이삭까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벼 재배 기간이 짧기 때문에 3차 이삭까지는 거의 없어요. 근데 뭐 있을 수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없다. 그러면 이제 용어를 보면 요걸 요게 이삭가지 이제 요 마디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알가지, 알벼입니다.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벼알가지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요것은 뭐냐면 이삭목입니다. 이삭목 마디죠. 그러면 실제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생겼지만 자세히 안 보이면 이쪽으로 봐.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생겼더라. 이삭목 마디가, 그죠? 여기 암이삭, 이삭목 마디, 1차 이삭까지 요거죠, 그죠? 이렇게 크게 그리면 그렇더라. 그 다음에 2차 이삭까지 요 설명했죠. 요거 나온 거, 요거. 얘들은 1차 이삭까지가 있는 데서 요 옆으로 나온 거예요. 2차 이삭까지 요렇게 생겼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잎입니다. 요 이삭목에서 시작해서 이삭목이죠. 이삭목에서 시작해서 이삭목 마디가 있고 이삭 잎이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철수기 이후 때
얘들이 이런 형태의 이삭을 나중에 만들어서 수확기 때 수확을 하면 이삭에서 요 정조를 나달 수수라고도 한다 했죠. 요걸 떨어내는 것을 뭐라 한다, 탈곡이라 한다 했죠. 그죠? 탈곡. 떨어내서 우리는 뭐예요? 이걸 모아서 건조를 시켜서 껍질을 까서 밥을 해 먹죠. 그죠? 그렇잖아. 그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농업 행위를 한다, 이제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하면, 자, 요것은 실제 이삭의 사이즈라고 하면 요 나달 알맹이 수가 많이 달리느냐 적게 달리느냐, 개수가 결정되는 것은 언제 결정된다? 요거 알맹이 개수 언제 결정된다? 응? 수전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주 거물급 인사가 된다 가정하면, 거물급 인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뭔가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죠? 그 이삭도 큰 이삭이 되고 알맹이가 많이 달리려고 하면 그 전에 뭔가가 만들어지겠지. 그걸 유수 분화기라 한다 했잖아. 이 알맹이 개수는 최고 분울기 바로 다음에 오는 유수 분화기. 조생종은 같이 올 수도 있고 좀 빨리 올 수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중만생종은 유수 분화기 때 온다. 출수 이삭이 펼 때 30일 전. 이때 요 개수가 거의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 알맹이 개수가. 이해됩니까? 이해되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입니다. 그럼 알맹이 개수만 다 달리면 끝이냐? 우리가 수량 구성 요소 할 때 뭐가 있었나요? 수량 구성 사요소가 맨 처음에 보면 이삭수잖아. 요 이삭수는 어디서 결정되나요? 지금 초기에 내가 이양을 했을 때 분해를 얼마나 하고, 그죠? 얼마나 밀식을 하거나 소식을 하거나 하는 정도에 따라서, 비료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최고 분할기 이전에, 그죠? 그때 결정되잖아. 소위 영양생장기 때 결정되는 거예요. 요 이삭수는 한 개, 두 개씩 한 포기에 15개 있느냐 20개 있느냐는, 그죠? 그래서 가장 수량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 결정되는 게 뭐다? 단위 면적당 이삭 수란력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알맹이 수가 두 번째 결정돼. 언제? 유수 분화기 때. 그죠? 그 다음에 출수 이후에 결정되는 거는 뭐다? 등숙률이 되겠지. 얼마나 알맹이가 찼느냐. 그죠? 그 다음에 천리중이 결정되고 무게가 결정되겠지.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나달 알맹이, 방금 앞에 이삭을 봤죠. 근데 실제 나달을 한번 보자는 거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니까 이게 껍질이 보니까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큰 껍질, 작은 껍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큰 껍질 끝에 보니까 뭐가 달려 있나요? 가륵이라는 애 있죠. 영어로 하면 own이라고 해요. AWN. 이 가륵이 있는 거예요. 가륵은 수염이라고도 하죠. 보리는 수염이 아주 길죠. 우리 벼도 토종벼 있죠. 옛날에 벼는 이 가륵이 길었어요. 가륵이 기니까 수확할 때 귀찮죠. 힘들죠. 그죠? 그리고 또 수량도 적게나 문제가 돼. 도복도 잘 되고, 탈곡할 때 문제가 되고, 또 도정할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중을 해서 이걸 가륵을 없앤 거예요. 그래서 소위 무망, 없설무, 가륵, 망이죠. 가륵을 없앤 품종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는 보리나 이런 애들은 아직도 있죠. 밀도 거의 있고, 가륵이. 그러면 식물 자체적으로 보면 얘가 가륵이 왜 있어야 될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있었겠지. 이게 없으면 참새나 이런 애들이 와서 다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수염이 있어 꼭꼭 찌르니까 참새 애들이 못 무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집단적으로 재배를 하니까 이게 까르기 없어도 된다. 없는 게 우리가 경제성이 훨씬 높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큰 껍질이 있고 작은 껍질이 있다. 그럼 큰 껍질에는 이 까라기는 게 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수술이에요. 그죠? 수술.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개죠. 수술이 여섯 개인데 요걸 이제 요 노란 걸 꽃밥이라 그래요. 꽃밥. 그리고 요거 쭉 연결된 것은 수술대. 됩니다. 그리고 요 합쳐서 요걸 수술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 있는 거 있죠. 요걸 암술이라 해요. 요걸 암술인데 요 아래는 시방이 있고 아래 시방, 그리고 암술대가 있고 요 암술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꽃가루가 벼는 자가수분 수정 작물이죠. 그죠? 뭐 다른 벌이나 나비나 바람 필요 없어요. 폐화 수정도 가능하다. 닫힌 상태에서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꽃가루가 이제 꽃가루 터져서 암술머리에 앉아요. 암술머리에 앉으면 암술대를 타고 가서 시방으로 가서 조세포하고 극핵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조세포하고 결합하면 배가 되고 극핵하고 결합하면 배유가 되는, 우리가 주로 먹는 탄수화물이 많은데 된다. 근데 이걸 더 이제 구조적으로 밑으로 보면은 맨 밑에는 작은 이삭가지가 있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호영이라는 내용, 부호영.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것이 마침 껍질이 이렇게 있어요. 마침 껍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작은 이삭축. 그리고 요걸 이제 인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걸 합쳐서 인피에서 여기 수술까지 다 합쳐서 꽃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알맹이로 나달로 보이지만 지 나름대로는 식물은 아주 엄청난 이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이 다 다른 기관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요게 만들어지기까지 실제 어떤 그 전에 있었느냐? 아까 유수 분화기 얘기를 했죠. 요 개수, 알맹이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는 언제 만들어진다? 유수가 어린 이삭이 분화될 때. 그러면 언제 되느냐? 요 이삭꽃이 분화될 때 이 부호영이 있고 받침 껍질이 있고 작은 껍질, 큰 껍질, 수술, 암술이 만들어지는 거는 유수 분화 이후에 만들어지긴 해도 이 원리를 통해서 이렇게 한 것들이 이렇게 변한다 이 말입니다. 현미경적으로 사진을 찍어보면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는 김에 조금 더 머리 조금 복잡한 걸 갑니다. 자, 그러면 화분, 소위 꽃가루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본 거예요. 그림으로 보니까 요 상태 하나가 있었죠. 그죠? 수술의 꽃밥에서 이제 감소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화분 모세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간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이동하죠. 이걸 감소분열이라고 하죠. 그죠? 감소분열이 돼서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불린 새로운 하나의 세포들이 만들어졌죠. 이쪽에. 그죠? 요게 이제 제2 감소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제1, 제2 감소분열을 하고 나서 여기 세포가 화분, 꽃가루, 모세포가 몇 개나? 4개나 된 거죠. 그죠? 4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걸 다른 말로 소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화분 핵이 요 하나가 있죠. 요 1핵기.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화분 핵이 2개죠. 2핵기. 이렇게 말하고, 7번으로 가면 이 7번이 성숙한 화분은 생식세포가 유사분열해서 2개의 뭘 만든다? 요 정세포가 2개죠. 2개의 정세포를 만든다. 요게 뭡니까? 요게 꽃가루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밑에 있는 암수를 한번 봅니다. 먼저 배의 낭을 형성한다. 배낭을 형성했죠. 그죠? 요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술의 시방에서 감수분열이 일어나 4개의 배낭 세포가 된다. 그리고 요게 이제 배낭 모세포고, 그 다음에 한 번 감수분열 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제1, 제2 감수분열로 생긴 4개, 하나, 둘, 셋, 4개죠? 4개의 배낭 세포 중 요 3개는 퇴화됩니다. 요 1개만 살아납니다. 그죠? 그래서 배낭 대포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요것은 지금 2개죠. 그죠? 그래서 배낭 핵이 2개다. 2핵기, 이렇게 말하고, 요거는 핵이 4개죠. 배낭 4핵기. 요거는 8개죠. 배낭 8핵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열어놨습니다. 성숙한 배낭에는 한 개의 난세포, 두 개의 조세포, 두 개의 끝객, 세 개의 반족세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쌀을 보면 요게 꽃가루고 이렇게 정세포가 하나가 또 여기 이제 접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조세포하고 하나하고 이렇게 결합한다 이거죠. 그럼 N이고 요 조세포 하나 N하고 하면은 뭐예요? 2N이 되겠죠. 그리고 극핵은 두 개죠. 2N이죠. 그러면 조세포의 하나가 여기 꽃가루고 와서 결합하면 3N이 되겠죠. 그럼 요것은 이제 배가 되는 거, 소위 엠브리오. 노란색 되는 거 있죠. 우리 쌀 아래. 그리고 요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쌀을 형태의 그리라면 요렇게 도정한 거 그리잖아. 배가 빠진 거, 노란 영양 성분이 66%가 있는 건 빠진 거 그리잖아, 통상적으로. 이거예요. 그게 뭐다? 배유다 이 말이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는 김에 조금 더 힘들지만 갑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주관역, 그러니까 한 포기를 심었는데 주관의 중심으로 잎이 가장 가운데 키가 큰 거 16개 잎이 나는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삭 발달하고 출수 전 일수 식물체 변화를 보면, 자, 아까 배동 빠질 때 유수 형성기, 유수 분화기 얘기를 했죠, 그죠? 요 유수 형성기는 언제냐? 출수 전 30일에서 32일입니다. 이삭 길이가 0.02cm, 그러니까 2mm예요. 우리 눈으로는 육안으로 안 보여. 돋보기로 보면 살짝 보입니다. 염령 지수라고 하는 것은 76, 78인데 잎의 전체가 100으로 봤을 때 72, 78% 정도 나왔을 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끝잎 아래 네 번째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다. 맨 위에 잎을 지엽이라고 합니다. 지엽이 나오기 네 번째 잎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삭가지가 생기는 시기가 있어요. 요거는 언제냐면 시기적으로 출선 28일, 29일, 26일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나고 어때요? 한 4일 정도 이후가 되겠죠. 4일, 6일 정도. 이삭 길이는 0.04, 0.1mm. 그 염령 지수는 82 내외, 87 내외다. 요때는 세 번째 잎이 나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잎이 나온다는 거예요. 밑에서가 아니고 지엽에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삭꽃이 생기는 것을 영화 분화기라 하는데, 이삭꽃이 분화가 시작되는 시기는 출수 전 24일, 그러니까 이삭이 펴기 24일 전, 이삭꽃 분화 중간은 22일, 이삭꽃이 분화 끝날 때는 18일 정도다. 그리고 이삭 길이를 보면 0.04, 0.25 정도, 그리고 1.0 정도 cm입니다. 가 되고, 염령 지수는 87, 그리고 90 정도, 92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두 번째 잎이 나오고 이삭 분화가 끝날 때는 끝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지엽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될 때 소위 볼록하게 이삭이 되는 거 있죠. 임신했다 하는 이삭수 잉태잉 해서 수잉기 이렇게 말이죠. 이때는 생식 세포가 생기는 시기예요. 이삭 펴기 한 15, 6일 전을 말합니다. 1.5에서 5cm 정도 이삭이 이제 자른 시기죠. 이때는 염령 지수가 95는 잎이 95% 다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끝잎이 자란다. 소위 지엽 맨 위에 이렇게 나오는 잎 있죠. 요게 자라요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 감소분열기, 요게 아주 중요한데, 감소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감소분열 시작, 중간, 끝날 때 시기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보면 아까 감소분열 했었죠, 그죠? 암술 수술 만들어지는 거. 그러면 15일, 한 11일, 그리고 5일 요 정도로 보고, 요 길이가 5에서 20cm까지 있더라. 그러면 잎이 거의 다 97% 정도 잎이 다 만들어졌다. 자, 요게 중요해요. 여비 간장 10cm, 0cm, 10, 플러스 10cm, 이건 마이너스 10 플러스 10입니다. 그러면 감소분열이 시작되는 것은 여비 간장 마지막 잎이 나오는데 요 아래에서 위에서 보면 10cm에서 마지막 잎이 나오는 걸 말하고, 요것은 가운데는 마지막 잎하고 줄기고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딱 맞아질 때가 0cm. 그리고 감소분열이 끝났을 때는 마지막 잎이 10cm 정도 나오는 부분이 올라갔습니다. 이때를 감소분열이 끝났다. 그러니까
암 수술이 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화분이 발달하는 거는 4일 전 출수, 화분이 완성되는 것은 1, 2일 전. 그래서 오늘 다 자란 거죠, 그죠? 이삭이. 그리고 염령 지수가 100이다. 그때는 여기 관장이 12cm. 그리고 보면은 꽃밥인데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꽃 필 때, 출수할 때, 이걸 개화기라 하는데, 요것은 이제 출수하는 날 다 자랐죠, 이삭이. 요도 다 자랐고, 화분이 발달하는 시기는 잎이 다 자란 시기. 요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들죠? 거의 많이 졸리는 것 같은데 아주 지금 중요한 걸 했어요. 더 많이 하다가는 다 작았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